안녕하세요. 저는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 팔자 망친 돌싱녀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다가 볼 꼴 못 볼 걸 다 보고 결국은 파탄까지 나게 된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저와 나이는 같았지만 제 바로 후배로 들어온 남편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숫기도 없고 별로 나서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활달하고 뭐든지 낙천적이고 도전적이고 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완전 반대였죠. 그래서 더 끌렸던 걸까요? 저는 남편에 대해 알면 알수록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조용히 들어주면서 배시시 웃어주는 모습에 반하게 되었죠. 남편 역시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저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남편과 둘이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늦게까지 일을 마무리하다 보니 새벽 1시였죠. 우리 요 앞에 포차 가서 야식 먹고 갈까요? 네, 좋죠. 그렇게 둘이서는 처음으로 술 한잔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밖에서는 동갑이니 말 노차로 시작한 우리는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지방에서 서울로 오게 된 이야기 등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냐고 정말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사랑만 받고 큰 사람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듯 했지만 또 너무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사회초년생이라 차도 없고 넉넉하게 돈을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회사 자판기 커피 한 잔에도 행복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터라 그런 연애도 재미있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부족하면 제가 사주면 되고 걸어다니는 게 건강에도 좋다며 그렇게 합리화하면서요. 2년여 정도 사귀었을 때 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둘이서 피임을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된 건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의 도주를 확인했을 때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자기야, 어떡해? 나 임신했나봐. 뭐? 정말이야? 어쩌지? 입사 3년 차에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보아하니 본가의 기댈 형편도 아닌 것 같았죠. 그래도 임신한 나보다 더 이 상황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약간은 실망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책임진다. 이렇게 박력 있게 나와줬으면 차라리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았을 텐데. 그도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씁쓸한 마음이 쉬 가시지 않았죠. 이미 나에게 찾아온 생명. 무섭긴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아직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으시니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기회를 엿보다가 슬쩍 엄마께 얘기를 드렸어요. 엄마, 내일 아빠랑 저녁에 시간 돼? 시간? 별일 없는데 왜? 나 내일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저녁 같이 먹을까요?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줄 아시곤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단순히 남자친구 소개하는 자리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기 천사가 저에게 찾아왔다는 얘기도 같이 해야 하는데 부디 무사히 지나가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저녁 시간. 그 사람을 백화점에 데려가 한 벌 쫙 케이크 피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어서 와요. 반가워요. 엄마와 아빠는 그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 사람은 무슨 죄 지은 사람 마냥 움츠리며 들어섰죠. 배고플 텐데 저녁부터 먹고 얘기 나누자. 네. 엄마는 그 사람이 온다고 떡 벌어지게 저녁 한 상을 준비하셨더군요. 딸내미가 처음으로 데리고 오는 남자친구에게 잘해주고 싶으셨나봐요. 식사 후에 어떤 얘기를 들으실 줄도 모르시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아빠는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말도 자주 걸어주시고 인물이 너무 좋다며 칭찬 일색이셨어요. 그렇게 무사히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다과상을 준비해 마주 앉았죠. 엄마, 아빠. 그래, 말해봐. 윤석, 무슨 얘기길래 이렇게 뜸을 들여?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주세요. 두 분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단순히 사귀는 사이라서 소개하려나 보다 생각하신 모양이었죠. 결혼? 다혜, 너 아직 나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 일단은 좀 더 사귀어보고 나중에 결혼해도 늦지 않아. 우리 사귄 지 2년 됐어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뭐? 다혜야! 저희 임신 소식에 두 분은 까무러치셨죠. 언제나 조신하고 얌전한 딸인 줄만 아셨는데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격이니 많이 놀라신 게 당연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사람은 눈치만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글쎄. 엄마 아빠께 좀 듬직한 모습을 보여서 점수를 따도 모자랄 판에 남의 집 일인 양 그러고 앉아있는 모습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차라리 그때라도 제가 마음을 접었어야 했는데 그럼 제가 이 꼴 저 꼴 안 봐도 됐을 텐데 정말 후회 막심이에요. 이미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저희 집에 승낙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람의 집으로 인사를 갈 차례였죠.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께 드릴 선물을 잔뜩 준비해서 그 사람과 인사를 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은 지방이어서 차로 이동 거리가 좀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사람이 말을 꺼내더군요. 다혜야, 사실 나는 우리가 결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 너희 집이랑 우리 집 차이도 많이 나고 딱 봐도 나랑 다르게 넌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데 너희 부모님이 승낙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 우리 집, 너네 집이 많이 달라. 네가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마워. 풀이주가 얘기를 꺼내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뱃속에 아이 아빠라서 그런지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런 소리 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뭐가 달라. 나는 자기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마. 알았지? 내가 잘할게. 정말 고마워. 사랑해. 결혼해서 우리 잘 살자고, 우리 아이도 잘 키워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자고 두 손 맞잡고 다짐을 했죠. 하지만 그 다짐은 몇 시간 후 만나게 된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면서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정말 살면서 처음 상대해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비 시댁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집에 어서 들어오라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게 영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과하게 친절하다는 느낌이 팍 들었거든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사람들처럼요. 아니나 다를까 그 느낌은 정확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본격적인 결혼 얘기를 나누면서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우리 집이 보다시피 애들 아빠 없이 살다 보니 살림이 넉넉지가 않아. 뭐 신랑 집에서 살 집이랑 이런 거 준비하는 건 맞는데 그런 격식 따지지 말고 어느 집이든 여유가 되는 데서 준비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그래 세아가? 순간 그 말을 들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 얘긴 저희 부모님의 경제력에 여유 있으신 것을 계산에 넣고 하는 말이었죠. 할 말을 잃어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누이가 말을 더했어요. 이제 결혼할 거니까 올케라고 불러도 되지? 올케네 잘 산다며. 그럼 집이랑 차도 해올 수 있겠네? 우리 재훈이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집에 돈 들어오는데 올케가 임신하는 바람에 장가 가야 하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누나, 엄마랑 누나 그만해요. 무슨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이런 말 할 거면 우리 이제 갈래요. 다야, 가자.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섰죠. 말도 못하게 한다면서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어요. 대놓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그것도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다야, 아까 들은 말 신경 쓰지 마. 집은 어떻게든 내가 준비해볼게. 알았지? 혹시 자기도 어머님이랑 같은 마음인 거 아니야? 나 정말 말이 안 나온다. 절대 아니야. 정말 엄마랑 누나랑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보아하니 그 사람이 받은 월급으로 어머니랑 누나가 생활하는 모양이었어요. 누나는 4살이 많았는데 백수였고요. 한마디로 둘이서 그 사람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결혼하면 이제 어머니께 생활비 못 드려. 애기도 태어날 건데 우리 가족이 먼저잖아. 그럼 나도 알지. 엄마도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야. 집은 어떡할 건데? 나 모은 돈 조금 있어. 회사 대출도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연애할 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썼는데 결혼이라는 현실로 다가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걱정 말라며 알아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 제 퇴직금과 제가 모아둔 적금, 저희 부모님 지원을 더해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크게 비싸진 않아 있는 돈 없는 돈 모조리 모아서 마련할 수 있었죠. 집을 준비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급한 게 해결되니 그래도 나름 결혼 생활에 대한 설레임이 생겼어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했기에 다른 준비들도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어요. 순조롭게 준비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대로 그렇게 두고 보지 못했죠. 어느 날은 뜬금없이 저희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도 되냐고 물어왔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못 대주면 생활이 어려우니 우리와 한 집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였죠. 다행히 그 사람이 그건 단칼에 거절하며 해결해줬어요. 만약 그때 우물쭈물했다면 저는 정말 결혼을 뒤집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예단으로 준비한 선물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예단비가 적다는 둥, 누나도 뭐 하나 해달라는 둥 등등등. 정말 뱃속에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결혼 일찌감치 접었을 겁니다. 그때 더 이상 시댁 사람들 안 보고 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차마 그 사람 가족이니 그런 말을 대놓고 하지도 못하고 달라지겠지 답 없는 기대만 했었었죠. 참 사람 그거 고쳐 쓰는 거 아니랬는데 말이죠. 여차저차해서 결국 결혼식 날이 오고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도 그땐 정말 행복했었네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소중한 내 아이가 있으니 희망찬 우리의 미래도 꿈꾸면서요. 다 부질없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우리의 신혼은 정말 달달했어요.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어쩐 일인지 조용했거든요. 부른 대로 막달까지 일하는 건 힘들었지만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기에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 저를 친정 부모님은 안타까워하셨고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딸 가진 죄인이라고 사위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셨던 부모님. 정말 죄송할 따름이에요. 막달에 육아휴직을 내고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아이 물건들을 하나둘 채우고 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아이 엄마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말이에요. 출산 예정일을 하루하루 꼽으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를 닮은 예쁜 딸이었죠. 남편도 친정 부모님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기뻐하는데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고 첫마디에 에이 외탁했네 외탁. 아빠 닮았으면 인물이 좋았을 것을. 엄마 요샌 다 성형수술 하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세상에나. 갓 태어난 본인 손녀를 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시누이와 둘이서 제가 듣던지 말던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을 보고 제 인성이 슬슬 굳어졌어요. 시어머니에게 안겨있는 아이를 도로 뺏어 안고는 저 이제 힘들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그러고는 돌아앉았죠. 그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달랬고 두 사람은 언짢은 기색을 잔뜩 내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아이가 너무 불쌍했죠. 저런 할머니와 고모를 가족으로 만들어준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누굴 탓하겠어요. 다 내 탓인 것을.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너무 정신없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보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죠. 제 삶이 통째로 변해야 했어요. 그래도 우리 세 식구 함께 있을 땐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른 둘이서 아이 하나 어쩌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모가 되고 있었어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100일이 지나고 6개월이 되었어요. 이제는 엄마 얼굴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많이 했죠. 점점 커가는 모습에 얼마나 뿌듯하던지 아이와 낮에 산책도 다녀오고 이유식도 해먹이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죠. 집을 들어서는 소리에 반갑게 그를 맞이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눈치를 살피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드디어 결심했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다혜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나 할 말이 있다. 뭔데 그래? 왜? 그의 얘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죠. 다혜야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우리 아파트 경매 넘어갈 것 같아. 뭐?
우리 집이? 왜? 그 사람은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월급 받는 돈이 빤하니 저한테 알리지 않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을 한 거였어요. 처음엔 잘 됐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고 결국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였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 이 집 어떻게 샀는지 까먹은 거야? 이게 당신 집이야? 내 돈도 들어갔고 우리 부모님 돈도 보탠 거잖아. 왜 당신 마음대로 해, 왜? 미안해. 엄마도 생활하셔야 하는데 생활비를 안 드릴 수가 없었어. 우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맥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어요.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요. 오래되고 작은 집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든 화근은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 어머니 탓이야. 처음부터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왜 결혼한 아들 발목을 잡으시냐고.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불행한 밤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 힘이 빠져 축 늘어진 어깨로 출근하는 그 사람을 본체 만체했어요. 너무나 미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할 수만 있다면 결혼 전으로 돌아갈 텐데 시어머니를 처음 봤던 그날로 돌아간다면 이 결혼 안 하고 엎었을 텐데 후회도 되돌릴 수가 없었죠. 몇 날 며칠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진심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저녁에 퇴근을 하고 온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다혜야, 우리 얘기 좀 해. 나 할 말 없어. 당분간 말 걸지 마. 아니, 그게 이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뭔데 그래? 있잖아, 나 회사서 정리해고 됐어. 뭐? 그가 내민 정리해고서. 주식 때문에 돈 좀 만들려고 회사 부품을 좀 내다 팔았는데 걸렸어.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나쁜 일은 항상 몰아서 온다더니 왜 저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저의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당장 애랑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시댁에서는 귀한 아들 처가살이 시킨다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지만 어쩌겠어요. 당장에 단칸방 하나도 못 해주시는 형편인 것을요. 시어머니께서는 창고로 쓰고 있는 방을 치우고 거기서 살아라고 하셨지만 곰팡이가 가득 끼어있는 그 지하 창고방에서 우리 딸아이를 키울 순 없었어요. 그래서 기어이 제가 우겨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죄인이 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의견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처가살이. 말이 처가살이이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남편 기죽을까봐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을 더 살뜰하게 챙겨주셨고 특히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김서방, 젊었을 때는 다 그렇게 실수하고 사네. 이제 집에 가장인데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장인어른, 면목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배짱이 없어? 돈도 날려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세상 물정 아는 거야. 친정아버지는 사업만 해오셨던 분이라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다면서 힘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업자금을 대줄 테니 자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언제든 이야기하게. 아빠, 정말? 정말 그래줄 수 있어요? 아이고 이 녀석, 이 집에 와서 웃는 거 처음 보네. 친정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는 얼굴로 하루를 멍하니 보내고 있으니 그것이 늘 눈에 밟히셨던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카페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학교 다닐 때부터 복수 전공으로 식음료 조리를 배운 터라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장사는 잘 되었고 남편도 저도 다시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커가는 딸아이와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남편을 보며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남편 폰으로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시더군요. 시어머니랑은 최대한 안 부딪히고 싶어서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잠시 후 메시지가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핸드폰에 잠금을 걸어놓지 않아서 저는 열어서 메시지를 봤죠. 너희 누나 일자리 어떻게 되었니?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시어머니가 남편 카페에 신우이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했구나를 알게 되었죠. 신우이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디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달달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거리기 일쑤였죠. 그런 신우이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저러고 사나 싶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몇 번 선배들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온 터라 제 입장이 곤란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남편이 씻고 나왔기에 형님이 카페에 일자리 구해달라고 했어? 지금 알바 자리는 다 찼잖아. 어쩌려고? 글쎄, 그래도 남보다는 가족을 쓰는 게 낫지 않겠어? 참, 가족 앞에선 왜 저렇게 사족을 못 쓰는지 저는 남편이 한심스러웠습니다. 형님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곧 나이가 40인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다른 일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겠다. 사실 남편의 카페가 있는 곳이 대학가 근처라 젊은 친구들이 주 고객이었고 아르바이트생들도 거의 다 학생이었어요. 과연 신우이가 거기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도 뭐 어련히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친정엄마가 딸아이를 하루 봐준다고 낮에 미용실도 좀 다녀오고 쇼핑도 하라고 하셔서 정말 몇 달 만에 기분 전환 겸 집 밖을 나섰습니다. 기분 좋게 머리도 하고 남편을 놀래켜줘야겠다는 생각에 말도 없이 카페로 갔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기어이 신우이를 채용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 신우이가 한 알바생을 붙들고 아니 저기 테이블 닦은 거야? 물기가 그대로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똑같은 걸 내가 몇 번이나 지적해야 하는 거야. 그럴 거면 때려치워. 제가 깜짝 놀라서 형님 하고 부르자 옳게 왔어? 하면서 제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신우이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명찰에 매니저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니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쪽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신우이가 매니저라뇨. 형님 여기서 일하기로 하셨나봐요. 그렇게 됐어. 재석이가 하도 부탁을 해서 말이야. 네. 재석씨는 어디 갔나요? 요 앞에 편의점에 잠시 갔어. 내가 스타킹 올이 나갔지 뭐야. 그래서 그거 사러 갔어. 네? 뭘 사러 가요? 옳게 왜 그래? 재석이 내 동생이야. 어려서부터 내 심부름 다 하고 자라서 그런지 아직도 얘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네. 정말 말 같지도 않아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일 보시라고 하고는 남편이 올 때까지 창가 쪽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다혜야, 말도 없이 웬일이야? 형님 여기서 일하기로 한 거야? 근데 매니저는 아니지 않아? 네가 하는 일에 간섭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행여나 친정아버지가 차려주신 가게에 생색낸다고 생각할까봐 남편이 하는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었어요. 배우면서 하는 거지 뭐. 아까도 알바생한테 소리 지르면서 막 뭐라고 하던데? 손님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지. 그랬어? 내가 잘 이야기할게.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는 너무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냥 마마보이 같았어요. 바보처럼 그냥 당하고만 사는 사람 같았죠. 결혼하고 살수록 그 부분이 너무 답답했고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일하는데 괜히 기분 나쁠까 싶어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커피만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전화통화를 듣는데 알바생이 2명이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 전화였어요. 이유는 신우이 때문이었어요. 저는 낮에 본 광경이 떠오르면서 그 상황이 이해가 가더군요. 요즘 누가 그런 대접받고 알바를 하겠어요. 남편은 갑자기 2명이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당장 내일 오픈할 사람도 없다며 안절부절해했고 그때부터 남편은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오픈부터 마감까지 카페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알바생을 구하기만 하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가기 일쑤였고 그 원인은 다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참다 폭발해서 남편에게 당장 신우이 정리하라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 질렀고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누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또 답답한 소리를 했습니다. 누나고 뭐고 이러다가 알바생들 다 그만두고 카페 문 닫을래? 알았어. 내가 내일 이야기할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우이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친정엄마에게 딸아이를 맡기고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카페에 가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정말 손이 가는 게 많았어요. 직장 생활만 하다가 처음 해보는 자영업에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잠깐이지만 일을 도와주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더군요. 알바생들이 구해지고 다시 자리가 좀 잡아갈 때쯤 주변에 24시간 커피숍이 생겼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24시간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도 저도 카페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카페 사장은 그냥 편하게 관리만 하고 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은 완전 빗나갔습니다. 알바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펑크를 돌아가면서 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나 제가 그 자리를 메꿔야 했죠.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차를 한 대 선물해 주셨어요. 카페 일을 도와주다 보니 저도 차가 필요할 때가 많았고 사실 남편이 망하고 집도 차도 다 팔고 친정집으로 들어간 거라 저는 계속 뚜벅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아버지께서는 다혜야, 너도 차가 있어야겠구나. 아빠가 한 대 사주마 하셨어요. 딸아이도 어린이집을 가다 보니 내가 차로 통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들도 생겼고 차가 필요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벤츠를 사주셨습니다. 손녀 태우고 다닐 건데 안전하고 좋은 차 사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저한테 너무 과분한 차였지만 친정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에 너무 감사했어요. 며칠 뒤 그날은 시댁에 시아버님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전날부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내일 언제 올 거냐, 빨리 와서 제사 음식 해라 성화를 부리셔서 딸아이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친정엄마한테 부탁드리고 아침 일찍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장만 덩그러니 봐놓으시고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다듬고 손질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우이는 방에서 코빼기도 안 비추더군요. 그리고 난 12시가 되어서는 그제서야 일어났는지 거실로 나와서는 옳게 왔어? 점심 먹자. 네? 진짜 이 여자의 뇌구조는 정말이지 넘사벽이었어요. 지금 할 게 많아서 뭐 시켜 먹어요, 형님. 뭘 시켜 먹어? 집에 며느리가 왔으면 밥을 해야지. 네? 지금 제사 음식 준비한다고 뭘 할 수가 없는데요. 전 굽다가 모양 안 이쁜 거 몇 개 빼와서 차려봐. 신우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오히려 그래, 대충 차려서 먹자. 아유, 나는 밥 먹고 좀 쉬어야겠어 하시는 겁니다. 엄마, 며느리 있는데 왜 엄마가 이걸 다 하고 있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하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앞치마를 던져버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겨우겨우 참고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그마저도 전이 간이 됐니 안 됐니 훈수를 두는데 진짜 입을 틀어막고 싶더군요. 시어머니도 한술 더 떠서는 시집 오기 전에 이런 건 다 배워서 와야 하는 건데 이러고 있으니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날 오후 5시가 다 되어서야 제사 음식을 다 끝냈어요. 정말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고 남편 없는 시댁에서 이러고 있으니 뭔가 서러움이 몰려오더군요. 남편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시댁에 왔습니다. 제사를 모시고 치우는 것은 또 제 몫이었어요. 남편이 눈치를 보며 저를 도와주었지만 시어머니의 따가운 시선에 결국 거실로 나가버렸죠. 12시가 넘어서 시댁을 나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운전할 힘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자 남편이 자신의 차는 내일 와서 가지고 간다고 하고 제 차를 운전해서 가겠다고 했고 배웅해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차를 보게 되었어요.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올케차야? 벤츠? 네, 친정아버지가 이번에 사주셨어요. 아니, 집에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해?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차에 타버렸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며칠 몸살이 제대로 걸려서 엄청 고생했었죠. 그런데 그 몸살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어이없는 행동이었어요. 얘야, 집에서 애만 보는 애가 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내일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네 차 한 번만 빌려 타자꾸나. 라고 하는 시어머니.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안 돼요, 어머님. 저 차 매일 써요. 예은이 통원 제가 시키잖아요. 아니, 얘가
CM이 차는 한 대 못 사줄 망정 한번 빌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됐다. 재석이한테 이야기하마.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잠시 뒤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위신 한번 세우고 싶어서 그러니 한 번만 빌려줄 수 없겠냐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자기가 택시 탈 테니 자신의 차를 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와, 진짜 이놈의 집 구석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정말 답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차키를 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고 처음으로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제가 차를 받으러 시댁에 갔는데 제 차가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신우이가 타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아니, 어머님, 저한테 말도 없이 차를 빌려주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남이니? 지도 얼마나 타보고 싶었겠어. 너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다. 정말 말을 말아야지. 신우이는 그날 저녁 10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내일 다시 온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다음날 신우이는 그날 외박을 했는지 제가 갔을 때도 집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꼴랑 차 한 대 가지고 난리라면서 어련히 타고 갖다 주지 않겠냐고 별스럽게 군다고 저를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신우이가 집에 왔고, 형님, 차키 주세요. 아, 내가 밤새도록 술을 먹어서 차를 못 가져왔어. 한숨 자고 내가 찾아올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를 어디에 두신 거예요? 신우이는 밤새도록 술을 마셨고 아침에 대리기사가 안 잡혀서 제 차를 술집 주차장에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정말 남의 물건을 썼으면 제대로 돌려줘야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화가 미친 듯이 치밀어 올랐지만 상대해봐야 정상적인 이야기 못 들으니 차키만 뺏어가지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3일 만에 제 차를 찾았고 차 안은 엉망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차 안에서 담배를 폈는지 담배 냄새가 가득했죠.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저는 남편한테 참다 퍼부었습니다. 답답한 남편은 자신이 미안하다고 했고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의 그 태도가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며칠 뒤 제 차를 그렇게 써놓고는 시어머니가 또 차를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그날 그 일이 있고 2번 다시 시댁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등 온갖 심한 폭언들을 해댔고 저도 폭발해서 어머님, 진짜 말씀이 심하시네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세요? 뭐야?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대로 시댁과의 인연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속상한 마음에 펑펑 울고 딸아이 하원할 시간이라 나왔는데 제 차에 누가 오물을 씌워놨더군요. 정말 저 그대로 소리 질렀고 누구의 소행인지 블랙박스를 확인하는데 범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손발이 떨려서 미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고 기물파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했고 실제로 저는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는 더 이상 당하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싹싹 빌면서 제발 자기를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결국 저는 고소를 취하했고 단 2번 다시 시댁 식구들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고 살면 낫겠다 싶더군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카페에 갔는데 주차장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둘이 벤츠에서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보더니 둘이서 흠칫 놀라며 네가 여긴 웬일이냐? 어머님, 이 차는 뭐예요? 왜? 벤츠는 너만 타고 다닐 줄 알았니? 엄마 됐어, 그냥 가. 그러고는 제 앞을 쌩하고 지나가는데 뭔가 뒤통수가 얼얼했죠. 무슨 돈으로 저 차를 샀나 싶은 마음에 정말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카페 사업자로 벤츠를 리스해서 시어머니를 준 거였습니다. 월 리스료만 8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뒷목을 잡았고 정말 이 집안과는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정말 제정신이냐고 미쳤냐고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말은 미안하다 뿐이었어요.
이렇게는 못 살아. 선택해. 나랑 살 건지 당신 그 잘난 식구들이랑 살 건지. 다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인연을 끊으란 이야기야? 그 말이야. 나야 시댁이야. 선택해. 나는 당신이 그 집안이랑 인연을 끊는다면 모를까, 이대로는 절대로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남편은 시댁을 선택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더군요. 결국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그 집에서 못 빠져나올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그렇게 그 사람을 놓아버렸어요.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 남편 한 사람만 두고 보면 불쌍했지만 그런 남편을 한평생 믿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지독했던 결혼 생활,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딸아이를 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무농사는 흉년이라지만 예년에 비해 남는 게 없는 농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혼자서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힘차게 농사일을 해왔건만 역시나 떨어지는 묵값 때문에 노력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힘만 들어간 농사가 된 것 같다. 그래도 올해 무농사는 마무리 지어야 해서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밭에 나갔는데, 아니 우리 무밭에 웬 아줌마가 들어와서 서리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난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고 어이없어서 거기 누군데 남의 무밭에서 물을 캐가냐고 말하니, 그 말에 놀란 서리를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무 하나를 들고서 냅다 주랭랑을 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뛰어봤자 벼룩인 셈. 어차피 무밭에선 내가 더 빠른 건 기정사실이고, 게다가 저쪽은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여자이면서 아줌마이니 저런 아줌마를 내가 잡기는 식은 죽 먹기였다. 그렇게 난 무 하나를 들고 도망치는 그 아줌마를 쫓아갔고, 이에 놀란 그 아줌마는 밭에서 그만 철퍼덕 넘어지고 말았다. 난 넘어진 그 아줌마 손목을 잡아채고서 어서 빨리 경찰서 가자고 말하니, 이 아줌마가 글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사실은 서리할 마음은 없었다면서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그런다. 난 그래서 대체 옛날에 뭘 하고 다녔길래 옛날 생각이 나서 남의 밭에서 무소리를 하냐고 물으니, 그때부턴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거다. 그런데 이 아줌마 행색이 참 요새 보기 드문 행색이다. 얼굴은 피죽 하나 못 먹은 얼굴 같고, 옷도 자세히 보니 꾀죄죄해 보이는 게 딱 봐도 거짓골이다. 더 이상 이런 아줌마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도 싫고 경찰서 데리고 가봤자 골치만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서리했던 우리 밥 물을 도로 뺏은 뒤 어서 그냥 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처음에는 그냥 갈 것처럼 굴더니만 갑자기 나에게 그 무 하나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다. 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며 무가 필요하면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자기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무 하나만 주면 평생 그 은혜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말한다. 고작 무 하나에 평생 은혜는 무슨. 가뜩이나 단가도 낮아진 묵값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찰나 이 일로 하여금 더 골치가 아팠지만 뭐 저 아줌마에게는 지금 이 무 하나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 보였다. 난 가져가라며 서리한 물을 다시 그 아줌마에게 줬고, 그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 생물을 씻지도 않고 마구마구 갈아먹듯 먹는 거다. 난 그 모습에 놀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아줌마는 물을 허겁지겁 먹으며 나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지금 너무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그런 거라고 하길래 요즘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다. 그리고 이런 시골 깡촌에 왜 저런 아줌마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난 솔직히 이 아줌마가 안 좋게 보였다. 그래서 난 생물을 맛있게 먹는 그 아줌마를 내쫓다시피 하며 무 거의 다 먹었으면
어서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밭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무 하나를 그 자리에서 뚝딱 해치우며 소매로 입을 닦은 뒤 무 하나 얻어먹은 값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보니까 일손도 모자란 것 같은데 자기가 오늘 도와준다고 말한다. 그래서 난 아무리 일손이 모자라도 아무나 밭에서 일하도록 사람 쓰지 않는다고 말하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일당 받지 않고 하겠다면서 오늘 하루 자기가 무 하나 얻어먹은 값을 기어코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난 그 무 얼마 하나니 그런 생각 가질 것 없이 가던 길 가시라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막상 갈 데도 없다며 갑자기 무밭에 앉아서 캐야 하는 무들을 하나씩 꼽아들어서 캐고 있다. 나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냐고 말하며 뽑아든 무들을 소쿠리에 담기 시작하는데 하는 거 보니 일은 잘하게 생겼다. 어차피 일손도 모자르겠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 아줌마랑 얼떨결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이는 행색처럼 피죽도 못 먹은 건지 힘들어하긴 했지만 뭐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그러다 보니 이 아줌마 뭔가 싶었다. 갑작스레 우리 밭에 와서 서리하다가 일까지 하다니 난 점점 이 아줌마의 사연이 궁금했다. 대체 어쩌다가 지금 이 꼴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고 오늘 할 일은 끝이 났다. 아줌마는 나에게 농막 있으면 며칠 농막에서 지내면서 오늘처럼 공짜로 일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난 이 아줌마에게 농막은 있지만 사람이 잘 곳은 못 된다며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농막에서 자면 얼어 죽는다고 말하니 아무렴 어떠냐며 그래도 새벽잇을 피하는 곳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아니 요즘 세상에 저렇게 생각하는 아줌마가 다 있다니 뭔가 저 아줌마가 안쓰럽기도 하면서 어차피 일손도 필요하겠다. 난 이 아줌마를 무작정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다. 사실 난 흔히 말하는 농촌 노총각이다. 나이가 어느덧 55세이고 결혼 근처도 못 간 노총각인 거다. 주위에서 외국인 며느리라도 보라고 성화였지만 난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 우선 말도 안 통하고 입맛도 안 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난 고집이라면 고집일지 모르지만 못생기고 못났어도 우리나라 토종 한국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다. 그런 고집 때문이었을까? 나에게 시집오는 한국인 아내는 없었고 연애조차 제대로 못 해본 채 난 50대 중반인 이 나이 이때껏 평생을 혼자서 농사지으며 살아왔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아버지 또한 연로하신 나머지 먼저 가신 어머니 곁으로 떠나셨고 급기야 부모님에게 있어 아들 하나인 50대 중반인 나만 이 시골 마을 우리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이다. 그렇게 난 부모님이 없는 이 시골 마을에서 언제나 농사일을 하며 지내왔었다. 아무튼 그런 내가 이 아줌마에게 빈 방 하나가 있어서 방 하나를 내줬다. 사실 난 이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인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완벽히 신뢰하지도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무밭에서 서리까지 했으니 이런 아줌마를 믿는 건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이 아줌마에게 방 하나를 내주면서도 잠을 뒤척이면서 이 아줌마를 살짝살짝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 아줌마를 한 번씩 그리고 조금씩 지켜보다가 이 아줌마가 머리를 감고 나왔는지 감은 머리를 털면서 나오다 숨어서 지켜보던 나랑 눈이 마주쳤고 내가 자기를 숨어서 보고 있다는 것에 놀란 나머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만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내 집에서 뭐 하나 지켜본다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싶었다. 난 그 모습에 놀라서 나 또한 함께 비명을 질렀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자리에 훅 하고 주저앉아서는 순간 나보고 자기 남편인 줄 알았다는 거다. 아니 남편이라니. 이 아줌마 남편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난 남편분도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물으니 갑자기 이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자면 너무나 길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기 남편은 자기를 아내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다. 그래서 난 그게 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집안에 새아내가 들어왔다고 말한다. 아니 새아내라니. 그럼 그 집엔 마누라가 둘이냐고 물으니 그렇다면서 큰 마누라인 자기는 남편과 작은 마누라에게 이용만 당하고 무시만 당해서 그 집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거다. 그럼 그냥 당당히 이혼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차피 남편은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게 뻔하다면서 치사하고 아쉽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참으면 되겠지 하고 작은 마누라와 함께 그 집에서 살아왔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누군 55세에 나이에 결혼 근처도 못 갔는데 누구는 마누라 둘씩이나 집안에 있다니. 그 아줌마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는데 한 번은 남편이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서 작은 마누라랑 다 같이 바다를 보러 갔는데 잠깐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사이 그들은 차를 타고 사라졌고 잘 알지도 못하는 바닷가 마을에 이 아줌마만 그렇게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혼자 집으로 다시 찾아갈까 했지만 왠지 마지막 남은 자존심같이 느껴졌고 그들은 어차피 이 아줌마를 내버려두고 갈 만큼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다.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무슨 바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지 사람이 너무나 착해 빠진 건가 싶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다 억울하고 내가 다 우라가 치밀었다. 난 당장 남편과 정정당당하게 이혼을 하시라고 말하니 어차피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다. 그게 또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 또 어이가 없었다. 아니 혼인신고도 안 한 사람을 한평생 지아비로 생각하며 살다니. 난 그럼 애는 있냐고 물으니 아들 한 명 있는데 오래전에 집을 나갔다고 그런다. 이렇듯 이 아줌마가 살아온 인생들을 들으니 이 아줌마가 안쓰럽고 참딱해 보였다. 아니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다니. 정말이지 이 아줌마 인생이 제법 기구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덧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아줌마가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 난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 아줌마를 깨우려고 하는데 몸엔 열이 가득하고 땀까지 흘리며 무척이나 아파 보였다. 난 괜찮냐고 하면서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 아니라면서 이렇게 좀 쉬면 괜찮을 것 같다며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 일하면 안 되냐고 그런다. 난 그래서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하냐며 몸조리나 잘하라고 하면서 난 집에서 나와 밭으로 갔다. 그렇게 밭으로 나가서 어제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집에 혼자 남아있을 이 아줌마가 여간 신경이 쓰였다. 아파서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론 왠지 우리 집에서 나 없는 틈을 타 도둑질을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당장 집으로 가봐야겠어서 난 다시 허겁지겁 집으로 갔는데 그 아줌마는 내 예상과는 달리 그대로 누워있다. 난 괜한 오해를 했나 싶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리고 괜스레 아픈 저 아줌마에게 미안해졌다. 열이 좀 내려갔나 확인차 잠시 그 아줌마 곁으로 갔는데 그때였다. 아줌마가 갑자기 내가 다가오는 소리에 아픈 몸으로 스르륵 눈을 떴고 그 순간 섬광이 번쩍이듯 그 아줌마의 모습이 순백의 천사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때부터였을까? 난 이 아줌마가 점점 여자로 보였다. 55세 나이에 시골에서 결혼 한 번 못하고 연애 한 번 못해본 내가 이 아줌마를 여자로 보기 시작한 거다. 아줌마는 다음날 쾌차하듯 아픈 몸을 훌훌 털고 일어났고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밭일을 해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내가 남모르게 혼인을 했다는 소문이었다. 난 그 소문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해도 마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 아줌마는 여기가 제 집인 것 마냥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난 이 아줌마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갔다. 괜스레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치겠고 겉으론 무뚝뚝하게 대하지만 속으론 이 아줌마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을 티끌조차 모르는 건지 아무튼 이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평생 나와 같이 살 것만 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나에게 이별을 고하는 이 아줌마.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다며 자기도 여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나머지 눈치 없이 오래 있었다면서 이제 그만 떠나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난 대체 어딜 갈 거냐며? 본집엔 작은 마누라까지 있지 않냐고 물으니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자기도 남들처럼 평범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여기에 머무르면서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며 용기를 얻었다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기 데리고 몇 달 동안 참고 있어줘서 고맙다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뭔가 아쉬웠다. 이 아줌마를 더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면 연애 한번 못 해본 내가 여자 앞에선 완전 순맥이니 말이다. 그렇게 다음날 이 아줌마를 떠나보내려고 마을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이 아줌마와 함께 가던 중이었는데 읍내에 갔다 온 마을 아주머니 한 명이 나보고 어디 가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이내 잠시 내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마누라가 생겨서 그런지 나보고 신수가 훤하다며 정말 보기 좋다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죄다 내가 저 아줌마랑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 오해들 때문이었을까? 나도 마을 사람들과 같이 동화된 듯 이 아줌마가 왠지 내 여자 같고 내 아내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줌마를 보내면 영영 다시 못 볼 것만 같았다. 난 보따리를 싸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서 남자답게 이 아줌마 손을 확 잡아챘다. 그때 이 아줌마가 서리했을 때 손을 낚아챈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감정이고 다른 심정이다. 아줌마는 그런 내 행동에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지만 난 아랑곳 안 하고 이 아줌마에게 내 속마음을 말했다. 그러지 말고 마땅히 갈 곳 없으면 여기서 함께 평생 살자고 말이다. 그러자 이 아줌마가 기다렸다는 듯 내 품에 와락 안겨버린다. 그리고 내 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맺어졌다. 뒤늦게 마을에서 전통 혼례로 우리는 혼례도 치르고 각방이 아닌 한방에서 함께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생겨서 그런지 매일매일이 새롭다. 정말이지 이런 내가 55년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다. 그래서 그런가 아내와 함께하는 이 밤은 너무나도 짧기만 한 것 같다. 그리고 혼자서 반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아내가 생겨서 함께 반일도 해내갈 수 있으니 뒤늦게 정말이지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